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자식에게 생활비 조금 보냈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세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 혹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매달 조금씩 주는 건 괜찮을까? 한 번에 크게 보내면 문제가 될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전한 기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상황에 따라 나중에 상속세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꼼꼼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떤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증여하려고 준 게 아니야. 그냥 생활비나 병원비 도와준 거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무에서는 이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실제 사용 결과까지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냈던 돈이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과거 일정 기간의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거래라도 나중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금액을 작게 나눠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현금을 자주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작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기준.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넘으면 바로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부 현금 거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런 거래들이 누적되었을 때 나중에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돈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준 건데요.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보낼 때부터 목적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생활비나 병원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보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은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일 수도 있고 다른 가정은 6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봅니다. 이 돈이 실제로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기준이 나옵니다.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생활비로 받은 돈이 남아서 저축이 되거나 투자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 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을 보낸 목적이 아니라 돈이 사용된 결과, 이게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는 도와준 거니까 괜찮다,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무 기준에서는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산이 형성되면 그 흐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지켜야 비교적 안전할까요? 먼저 두 번째 기준입니다. 부양의무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세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손자, 손녀의 1차 부양 의무자는 부모입니다. 즉,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직접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돈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핵심은 누가 주는가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조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면 세무상 확인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계속 지원했는가? 이 구조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단순합니다. 생활비라도 부양의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래 쓸 돈이니까 한 번에 보내자. 예를 들어 1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 기준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자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이동하면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쓰였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설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할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3가지. 첫 번째,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부양의무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필요 시점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3가지를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아예 증여라고 인정하고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가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가 애매한 상태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비라면 생활비 기준에 맞게 사용과 지급 구조를 유지해야 하고, 증여라면 증여로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세무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래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괜찮은 거래인지가 아니라 나중에 설명 가능한 거래인지 이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 준 돈은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두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기준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는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금이 안 나오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 판단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금 출처 확인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주식이나 투자 자산이 크게 늘어났을 때 이 돈은 어디서 마련된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 자체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된 자금, 즉 자금의 출처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일정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때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때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답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에게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신고 기록이 없다면 이 자금이 정상적인 증여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금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세금을 내기 위한 신고라기보다 자금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과거 거래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증여 신고를 해두었다면 이 돈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입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즉, 신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돈의 시작점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그래서 많은 경우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고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거나 자산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거 자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설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증여가 아닌데 증여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금전 대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작성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차용증에는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지만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리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자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그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흐름이 있어야 이 거래가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처음에는 대여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주는 게 더 간단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 형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도 아니고 대여도 아닌 상태. 하지만 이 상태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작성합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환 의사가 있는 거래인가? 아니면 형식만 대여이고 실제로는 이전된 자금인가? 즉,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거래 흐름이 없다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 거래처럼 운영되는가? 이 기준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내고 약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상환 능력입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 취업이 늦어지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환 계획은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세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 구조인가? 즉,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대여는 형식만 대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환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매우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에 걸쳐 나눠서 갚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세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현실적인 조건인가?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상환 구조를 계산해 보니 부모님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환 기간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이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3가지. 첫 번째, 실제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상환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상환 기간이 현실적인 범위여야 한다. 이 3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나을까? 아니면 그냥 증여가 나을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이라면 대여 구조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고, 주는 것이라면 증여로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가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상태가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걸까?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에서는 관계보다 거래의 흐름과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딱 3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돈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라. 이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이걸 처음부터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생활비라면 실제로 생활에 사용되어야 하고 필요한 시점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증여라면 상황에 따라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상환 흐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록을 남겨라. 세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설명 가능성입니다. 왜 이 돈이 이동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이걸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할 때도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이처럼 목적을 구분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중에 검증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무에서는 과거 거래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를 몇 년 뒤에 다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받는 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비인데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은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용 목적과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생활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의도보다 기록과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목적을 구분하고 기록을 남기고 나중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영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